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나가보니까 날씨 되게 좋던데 멀리까지 나가진 않고 그냥 근처 갔다가 여기 시내물 흐르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소리 잠깐 듣다가 왔어요. 네, 아주 작은 물고기들도 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막 물 마신다고 물에 빠지고 막 짖고 이래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하고 잠깐 있다가 왔어요. 그래도 그냥 언제든지 가을 풍경 속에 그렇게 담길 수 있다는 건 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이제 업무도 끝나고 하루 일과 마무리하셨어요? 어, 오늘 업무가 많았어요? 아니면 뭐 비교적 업무가 좀 수월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하루 보내셨어요? 아니,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거나 그런 만남들을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호박죽 먹었어요. 호박죽이랑 그거 뭐지? 닭꼬치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먹었어요. 그래도 작은 것도 맛있더라고요. 마트에서 예전에 샀었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거 뭐지? 그 닭꼬치랑 그 사이에 대파 껴있고 이런 꼬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간단히 먹을 거면 뭐 두세 개 이렇게 사가지고 맥주랑 이렇게 먹어도 요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두 개 먹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 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작은 거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건데 시중에는 작은 게 잘 안 팔아서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큰 거 먹고 뭐 놔뒀다가 또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그냥 저녁 아니 점심을 좀 늦게 먹거나 그러면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또 안 먹으면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살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먹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식사 맛있게 식사 이미 하셨으면 맛있는 시간 맛있게 먹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또 아직 안 드셨다면 또 가족들이랑 또 혼자 드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양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체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씹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끝내면 그래도 집에 돌아갔을 때는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어떤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여행은 막 가기 전에 그런 막 짐 챙기고 뭐 계획하고 이럴 때 설레임이 있지만 또 여행을 막상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독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만큼 또 편한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힘듦의 끝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편안함들이 오히려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고마웠던 거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일상적인 편안함에 쭉 젖어 있다 보면 뭔가 또 다른 일탈을 꿈꾸게 되고 또 다른 뭔가 재미있는 것들이 없을까? 또 다른 행복들을 줄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늘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그렇게 그때그때 얻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만족들보다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나 어떤 느껴지지 않은 그런 뜬구름 같은 행복들을 잡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행복들을 많이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그런 행복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소중함들도 또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묶은 아주 아장아장 걷는 예쁜 공주님이랑 봤더니 엄마도 되게 젊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진짜 젊었어. 제 애기처럼 보였어요, 저는. 근데 같이 이렇게 산책 나왔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또 두 아들을 둔 그런 왕자님 같은 아들들을 둔 엄마도 횡단보도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또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냥 어떤 배우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축복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그 사람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몰리는데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거나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누가 죽어도 이렇게 외롭게 묻힐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런 쓸쓸한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마지막 가는 길도 누군가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면 조금은 물론 영혼 상태로 보겠지만 그냥 내 삶이 참 외롭고 쓸쓸한 삶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슬픈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 노래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저는 나라라 병아리랑 우리 앞에 생일 끝나갈 때거든요. 근데 진짜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마음으로 울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는 우리가 마지막 소풍을 떠나는 날 그 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랑들을 나누면서 산 아름다운 인생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지막 임종에 갔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내가 가진 그런 사랑이나 그런 좋은 가치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제라도 그때가 오게 되면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사스러움들 있잖아요. 행복감이나 아니면 때때로 아프거나 슬프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에 감사하고 또 그런 슬픈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상태 그대로에서 또 어떻게 더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행복감들을 느끼고 있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에 대해서 나도 반드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반드시 누군가의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업의 수장으로서는 그 역할과 임무가 막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함께 다스린다는 것도 좀 그렇다.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사사롭게 뭔가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공허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본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런 공백 상태가 갖게 되는 그런 구멍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 마음에 평생 커다란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그렇게 아이들 마음에 늘 상처로 남아있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 기업의 수장도 그 기업의 그런 대표로서 그 기업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 수장들로서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잘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함께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또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입장이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미리미리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먼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인명피해나 그런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민감하게 이렇게 정세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민의 그런 심리적인 동향이나 또 국민들이 이용하는 밥상의 그런 가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행복감들도 올라가서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 행복 지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각자 그런 재주나 재능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능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도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나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쓰고 그럴수록 나누는 기쁨들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나 이런 방향들을 바라보니까 물론 그런 사실적인 부분이 약간 가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냥 어떤 생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다 이 세상이 보랏빛 세상이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획하에 어떤 업무들을 했을 때 그냥 그런 비용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다른 측면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런 어떤 자기의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자기가 가진 부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수입원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약간 가려진 부분에 있다면 정말로 고생하고 했는데 엉뚱한 기사들로 그렇게 모욕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온몸으로 맞아야 된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가장이고 한 사람의 또 엄마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객관적으로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만 그 부분이 법과 원칙을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가, 이행을 했는가,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뭐 외모 비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원칙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면으로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비난을 받아야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우리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나 여러 가지 외모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거나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은 안 늙어요? 여러분도 늙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늙는 것, 그게 욕을 먹어야 될 그런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당연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도 더 품격 있고 우아해지는구나. 너무 멋있는 그런 세월에 따라서 숙성되는 와인 같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각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품격 있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상대방으로부터도 또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고 사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거나 험담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왜 비난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나? 내가 자신감이 좀 결여됐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들은 자기 인식 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우린 절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의 틀이 어떤가 그렇게 자기의 사고 관념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 태어났으니까 진짜 이 세상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따뜻함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평상시 마음들이 또 우리가 죽어갈 때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물론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지만 내가 닦아놓은 그런 덕과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들로 우리가 좋은 인연들과 함께 또 더 좋은 곳에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좀 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삶의 형태들이 우리 모든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많이 들고 늘 아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온 세상이 세계는 그냥 진짜 하나인 것 같아요. 보랏빛 세상이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음지에서 그렇게 어둡게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너무 뒤에서 말 못하는 그런 억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미국처럼 진짜 저 프렌즈 그 미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몇십 년 전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진짜 그런 진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낯설기도 하고 아직 쑥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 오히려 그런 음지에서 막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관계에서요. 그렇게 그냥 건전한 성 문화로 오히려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지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시시거리고 뒤에서 막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안 되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억압받고 또 뒤에서 뭔가 그런 은폐되는 사건들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밝은 세상으로 가지고 오고 그게 밝은 세상이 드러났을 때 정말로 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또 상대방의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법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런 남녀 차별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게 되고 이런 다른 구조의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임신 중절을 하거나 그러면 그 진짜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해진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면 너무나 그게 힘드니까 그런 임신 중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성교육이나 자기 몸을 지키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이런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자유잖아요. 하지만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도 그 여자를 존중해주면서 그런 서로가 존중을 해주면서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몸이라는 도구의 그 도구적인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내 몸과 소중한 너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사랑은 하지만 네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고 내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안 된 아기도 그런 성문화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가르쳐주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런 성문화가 야기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내 아이를 보낸다는 건 그냥 너무나 무자비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 체계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직 너무나 어리고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보호받고 그런 지켜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물론 어른들도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누구의 몸도 소중하지 않은 건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고 이 사람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얘기도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파악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그런 다음 코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좀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의 만남이 좀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게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는 네가 너무 궁금해, 나는 네가 너무 관심이 가고 너무 좋아, 그래서 널 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거나 그렇게 상대방한테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상처 입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되게 젠틀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만남 속에서 나는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런 기분,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어떤 만남들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만남들 속에서 어떤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업무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마음의 공간들,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나 업무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원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남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모든 만남들이 좀 유하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표현을 사랑스럽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그냥 정말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친구 그렇게 친구 같은 마음으로 가장 순수하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내 안에 남아있는 콤플렉스. 수영을 못하는 것이 콤플렉스인 남자가 있다. 대학 때 동아리 MT 갔다가 한 여학생이 물에 빠졌고 그를 제외한 선후배 남학생들이 나서서 구했다.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비겁했다. 자책했고 물에 대한 공포는 더 커져서 결국 수영은 배우지 못했다. 잠깐만요. 목이 아파서 사탕 하나 먹을게요. 지금 연년생 아들 둘을 둔 그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롭게 커야 한다고 믿는 학부모다. 과외나 학원 보내는 일도 안 한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수영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서다.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안 해도 시험을 망쳐도 너그럽기 그지없는데 수영 강습을 빼먹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이거 자기 욕심인 것 같아요.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수영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수영에 관한 한 합리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뭔가 자기가 자기 안에 걸려있는 걸림돌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나의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뭐 불같이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태도로 돌변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투사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왜 그럴까를 먼저 바라보고 내 마음의 걸림돌은 뭔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수영 강습을 강요할 게 아니라 수영을 배워야 할 사람은 정작 그 자신이다. 이런 경우잖아요. 오랫동안 허기진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배부른 옆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수영 같은 것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수영이란 한때 걸려 넘어졌던 돌뿌리 같은 내 안의 콤플렉스다. 그래서 융통성 넘치고 너그럽다가도 어떤 일에는 심하게 열을 받는다. 옆에서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지점에서 항소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그 지점과 연결되면 타인에 대한 공감은 물 건너간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흥분하고 공감은커녕 심한 거부감만 보인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전거 왼쪽 페달이라면 자기를 살펴보는 일은 동시에 돌아가는 오른쪽 페달이다.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즉시 자전거는 멈추고 넘어진다. 자기에 대한 성찰이 멈추는 순간 타인에 대한 공감도 바로 멈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기 성찰의 부재는 공감을 방해하는 허들이 된다.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마라.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밝고 잘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나니 말이 없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겠다며 중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는 온 부엌을 밀가루로 어질러 놓으면서 식구들에게 만두와 탕수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맛있기도 했고 대견한 마음에 저와 남편은 아낌없이 칭찬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이가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입니다. 사촌 동생들이 놀러오면 어린 동생들과 컴퓨터를 놓고 창피할 정도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고이 어느 날 동생들과 컴퓨터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때리며 창피하지도 않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 큰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서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제게 편지를 내밀고 학교에 갔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쓴 붉은 편지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진 그 편지엔 자기는 요리보다 컴퓨터 게임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다며 자기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게임이었는데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게임하느라 컴퓨터를 붙잡고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이의 공부나 장래와 상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만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했던 겁니다.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 펜으로 쓴 그 편지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주자고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아들에게 좋다, 내가 원하면 해라. 다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는 말라는 식으로 동의해줬습니다. 마음에 없는 동의였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택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하는 공감을 배우면서 저는 요즘 아이의 붉은 편지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던 것,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서라기보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동의했던 것,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 그것들이 지금도 아들과 저 사이의 공감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공감 잘하고 계세요? 공감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한 한 사람이 보내온 이야기였다.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워크숍 중에 익명으로 이 편지를 다른 참석자들과도 공유하고 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우선 사연 속의 그녀가 그 당시에 사과하지 못했어도 10년, 20년이 지난 사과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시작했다. 의례적인 위로 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다.
이게 진짜 그냥 보여주기식이랑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담은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마음속에 그 일이 계속 가시처럼 걸려 있었는데 사과를 못하고 긴 시간을 보냈다며 오늘에야 너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더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은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졌는데 엄마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생각하면 그 아이에겐 그게 더 큰 상처다. 자기를 때렸던 그 일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구나 하는 확인은 아들에게 위로가 된다. 엄마가 자기의 상처를 의식하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면 안심이 된다. 뒤늦은 사과라도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상처는 절반 이상 덜어질 것이고 그 후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도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들에게 마지못해 동의하고 단서를 달았던 허락에 대한 내 생각도 말했다. 나중에 딴소리 마라. 후회하거나 힘들단 소리 마라. 말하는 강요성 다짐은 아이의 퇴로를 막은 거나 다름없다. 진로는 몇 해까지 바꿀 수 있다는 법조항이라도 있는가? 없다. 직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10번, 20번. 계속 바꾼다고 안 될 이유가 없다. 계속 바꾼다는 건 흔히 생각하듯 게으르거나 끈기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자기를 찾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고민 속에서 왜 나는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오래 하지는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늘 함께 들어있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당사자는 그런 자신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자책하며 생각한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는 마라. 같은 강요는 아이의 퇴로를 막고 철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 집 귀신이 되라며 딸의 퇴로를 다 막아버렸던 야만이 횡행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시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친정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부모 말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살았던 딸들이 이 땅에는 눈물나게 많았다. 부모들은 딸의 인생에서 퇴로를 봉쇄해 버렸다. 그게 무슨 짓인 줄도 몰랐다. 얼마나 힘들면 퇴로가 막힌 밀봉된 삶 속에서 무슨 수로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행했던 협박성 계몽이 부모 도리나 역할인 줄 알았던 폭력의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끝나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참 이건 다른 얘기인데 폭력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경찰들이 진짜 무력적으로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을 막 잡아가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또 다른 국민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탄압해서 국회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국회에서도 막 국회의원이 그렇게 끌려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대낮에 국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경찰이나 그런 뭐 검사 이런 검찰청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시잖아요. 국민들을 법과 원칙으로서 그 제도 안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을 잡아가고 국민들을 데려다가 잠의 수단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되고자 했는가, 또 내가 사법시험을 치르고 이런 그런 공부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그런 공부들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되짚어 볼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진짜 국민의 위에 서 있지 않고 그렇게 진짜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떠한 것도 국민들을 위해 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검찰총장도 앞으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언론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 입법적인 부분, 행정부 이렇게 다 각각의 부서들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감사원도 대통령 그렇게 소속 기관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원 자체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진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이행하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그런 힘의 논리나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좀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 때나 그럴 때 진짜 그런 고성 방가들이 오가거나 싸우는 형태로 서로 삿대질하고 그렇게 무슨 링 위에서 완전 프로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런 현장들이 아니라 조금 품격이고 좀 그런 방면으로 얼마든지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그런 국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또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그런 품격 있는 주제들 그런 어투나 어조 이런 게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대화의 품격이나 이런 어휘 사용이나 그런 어조나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공권력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지 국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 그렇게 무슨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런 것도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신체의 자유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탄압되고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공권력들이 바로 투입이 됐어야 되는 그런 현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자리에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도 전화가 많이 갔었잖아요. 시간 간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권력들은 그때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아직 자라지도 않는 새싹들을 그렇게 진압하고 끌고 가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밝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행동들을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 지금 내 딸이 지금 결혼한다면 언제든 내 맘에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너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현명하게 잘 자랐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언제나 그게 옳은 거다. 언제든 와라. 엄마 아빠는 항상 내 뒤에 있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해줬다. 멋지다. 부모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 관계를 쉽게 끝내는 사람은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딸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 수를 늘어놓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공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사람은 믿어도 되는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일한 역할이 그것이다. 온 체중을 다 실어 아이를 믿어주면 그게 어떤 일이든 본인이 오히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가? 열심히 고민한다. 안전하면 입체적이고 온전한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정 엄마와 평생 불화하는 중년 여성이 있다. 10살 때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서 엄마에게 피아노를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가 어렵게 피아노를 사줬고 서너 달 신나게 쳤는데 점차 흥미가 없어져서 결국엔 피아노를 멀리했다. 그 후부터 엄마는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도 결국 안 했다는 말을 신물나도록 반복했다. 그녀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하거나 다른 종류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도 너는 금방 그만둘 거라는 짜증성 예언을 하고 또 했다. 결국 어릴 적 언제부턴가 그녀는 엄마에게 어떤 요구나 부탁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선택해놓고 또 그만둘 거지? 올가미 같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다. 내가 선택했어도 10번, 100번 물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바꿔도 되는 공인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 바꿔도 된다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최종 선택지에 닿는다. 옆에서 누가 채근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나칠 만큼 하는 것이 사람이다. 누가 애써 일러주지 않아도 그런 식의 바르고 옳은 생각들은 우리 사회의 공기처럼 자리 잡은 명제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공기처럼 강박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생각들에 당사자가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 여유 있게 자신을 점검하고 숙고해서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 판단이 그에게 가장 좋은 판단이다. 그녀에게 아들의 퇴로를 막았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했던 나는 그날 그녀에게 다정한 전사였다. 아들을 더 온전히 공감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녀의 생각에 전사가 되어 싸워준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그녀의 판단에 전사처럼 대응한 것이다. 그날 얘기를 한 후 그녀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뉴욕 8번대로 33번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줄 서 있었다. 등기 직원은 자신의 일에 짜증난 사람처럼 보였다. 편지의 무게를 달고 우표를 주고 잔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조로운 작업이 되풀이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 뭔가 근사한 말을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에 대한 근사한 말을 해서 저 친구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 봐야지. 저 친구한테서 진심으로 근사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때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구석을 찾기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당장 무슨 사심 없이 찬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가 준 봉투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열의를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옛날만큼은 못해요. 그는 짐짓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그 머리가 젊은 시절처럼 풍성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사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제 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였다. 아마도 그 친구는 그날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을 것이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선 아내에게 내 얘기를 틀림없이 들려주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머리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소소한 행복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인정해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혼은 야생 능금보다도 작기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다. 사실 나도 그 등기 직원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해준다는 느낌을 원했다. 그런 느낌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빛나며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 행동에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아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스베인 사무실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원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헨리 스베인. 잠시 쉬었다가 18층. 1816호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가 말했다. 제 질문에 잘 답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쉽고 분명했어요. 마치 예술가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내원은 중간에 잠깐 쉰 이유는 각각의 정보들을 끊어 말한 이유들을 세세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겨우 몇 마디 말로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18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날 오후 세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더해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 클랜베이크 위원회 의장이 된 다음에 나의 인정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인정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철학은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를 매일같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으깬 감자를 가져다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자.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귀찮지 않아요. 그리곤 기꺼이 프렌치 프라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주하고 그랬을 때는 예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홀케인의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크리스천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트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들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의 저택.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난한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백인이 일본 여성과 춤추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개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을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 그림자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조를 버린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에스키모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 알고 싶은가? 글쎄, 에스키모 사이에는 몇몇 뜨내기들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쓸모라고는 어느 한 곳 찾아볼 수 없는 불황자들이다. 에스키모들은 이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말로 에스키모에게는 가장 큰 경멸을 담고 있는 말이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위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적용한 결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는지를 보여주는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코네티켓 출신 변호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은담 읽어드릴게요. 주위 사람은 활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주변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든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얼음 같아서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냉랭하게 만든다. 완고하며 융통성 없는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 같아서 주변 사람의 활력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나 성공을 얻을 수 없다. 가족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심하게 화를 내는 것도 좋지 않고 보고도 모른 척 해도 좋지 않다.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타이르는 게 좋다. 그래도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천천히 반복해서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실수를 깨닫도록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비결이다. 남에게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은 화려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사람은 제멋대로 구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다. 나무 위에 선 사람이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념을 굽혀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남을 질책하지 않는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세 가지다. 1. 타인의 작은 실수를 야단치지 말 것. 2. 타인을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지 말 것. 3. 타인의 과거 잘못을 기억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제한다면 스스로 인격을 연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원망을 살 일도 없다. 고마움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오히려 원망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한 일이라도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말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 새 친구를 만들기보다 옛 친구를 소중히 한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4가지 가르침을 적어본다. 1. 은혜를 베풀기보다 항상 공평하고 공정한 태도를 가질 것. 2. 새 친구를 만들기보다 옛 친구와의 교제를 소중히 가꿀 것. 3. 명성이나 평판을 따르기보다 세상과 타인을 위해 힘을 다할 것. 4.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평소 행동에 조심할 것. 친구가 실수했을 때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충고한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감정적인 태도로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가 실수했을 때 모른 척 지나치지 말고 적절한 충고를 해야 한다. 상대의 기분을 생각한다. 큰 돈을 선뜻 내주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밥 한 끼 사주었을 뿐인데 평생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배려가 지나쳐서 반감을 사는 일도 있지만 사소한 마음 씀씀이로 진심 어린 감사를 받기도 한다. 무슨 일이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남의 약점을 나무라지 않는다. 타인의 결점이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눈에 띄지 않게 잘 덮어주는 게 좋다. 단점을 고쳐준다고 정색을 하고 나무라면 역효과가 난다. 완고한 사람을 타이를 때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완고함에 화를 내면 더 고집스러워져서 자기만의 껍질에 틀어박히게 될 뿐이다. 상대방을 잘 보고 마음을 허락한다. 말수가 적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본심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 감정은 기복이 심하거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 칭찬이나 험담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칭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해서 험담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려는 무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이라면 함부로 험담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험담이 금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족 간에 공치사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형은 동생을 돌보고 동생은 형을 존경한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특별할 것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자식을 키운다거나 대단한 효도를 한다며 공치사할 필요는 없다. 만일 한쪽이 생색을 내거나 한쪽이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를 표한다면
그것은 상인들의 관계와 다를 게 없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는 때때로 생각들이 다르기도 해요. 진짜 고마운 점들은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떤 불쾌감을 느꼈거나 그럴 또내 어떤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또 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내가 경청을 잘하는가, 내가 공감을 잘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게 상대방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러기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위로한다는 말, 그렇게 슬픔을 토닥토닥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밀접한 관계에서 어떤 기본적인 스킨십들이 통용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체온과 체온으로 온기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수하는 것도 이런 나의 그런 손의 따뜻함과 상대방의 따뜻함이 또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다 나누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훌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그러면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살아가시는 건 어떠세요? 모든 순간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죽음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죽음이 또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빨리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오늘은 목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자꾸 저녁 다 드셨죠? 이제 10시 돼가고 있다. 아직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다 샤워도 하고 잘 준비하셨어요? 수면 잠옷도 입으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 마음이 잡은 그리움이라고 그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들이라고 사랑이라는 말도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다른 표현법을 알지 못해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기쁨들을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나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또 주무실 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포근한 이불 덮으시고 또 오늘 잘 살아온 여러분을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도 많이 안아주고 대견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낸 너를 칭찬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 해주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따뜻함과 그런 온기들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100% 충전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로 안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너무 귀한 시간들을 저와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사랑해요. 안녕.